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밀떡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정명섭 작가께서 어떤 만약에를 준비하셨을까요? 좀 여름이니까 약간 서늘한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망할 뻔한 무기들 이라고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서늘하네. 네. 요거 예전부터 제가 관심 네네. 있어 하던 거예요. 아주 잘 선택하셨네요. 맞습니다.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 서늘하면 오늘 벌칙 같은 거 있습니까? 벌칙이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는 거. 예. 네. 안 서늘했으면 좋겠네. 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했으면 망할 뻔했던 무기들. 네. 이것도 박 의원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거 듣고 라는 생각이 저절로 사실 들었습니다. 이거는 다행인 만약이네. 그럼요. 네. 뭐냐면 바로 킬로급이었습니다. 킬로급. 예. 이게 잠수함 얘기죠. 그죠. 예. 구소련이 개발하고 러시아가 현재도 어느 정도 운용 중인 재래식 잠수함이고요. 이게 킬로급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러시아가 자기네끼리 부르는 건 아니고 그 러시아제 무기가 뭔가 공개가 되면 나토에서 그 별명을 붙여줘요. 예. 그 별명이 바로 킬로급이었고 원래는 자기네끼리는 프로젝트 877 프로젝트 636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877은 팔투스라고 부르는 이게 넙치라는 뜻이고 636은 바르샤반카 그러니까 바르샤바 시민들 뭐 이런 뜻의 자기네 부르는데 나토는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코드네임을 따로 부르고 서방권에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가 자기네 무기 이름 붙이는 것보단 나토 명칭을 따르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시라기보다는 나토에서는 구별을 갖다가 조금 더 자기네식으로 쉽게 네네. 하기 위해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알파, 뭐 브라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들 자기네식으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노동묘토, 네네. 뭐 무슨 그렇죠. 묘토 이렇게 근데 부르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우리식대로 식별하는 또 다른 명칭이다. 좋아요. 그럼 이 킬로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그 잠수함이에요? 스펙을 보자면? 대략 2,500톤에서 3,000톤급 사이 되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고요. 여러 나라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877급은 솔직히 소음이 심해서 바다에 블랙홀이라는 별명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는구나. 좀 더 약간 낮춰서 얘기하면 바닷속의 트랙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636급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된 걸로. 잠수함 딱 탔어. 네. 시동 탁 걸었는데 서방에서 디젤 잠수함의 소음 기준을 봤을 때 킬로급을 기준으로 잡아요. 킬로급보다 아래면 킬로보다 진짜 조용하냐 시끄럽냐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고 킬로급보다 나오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정도. 이건 약간 자존심 상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레간자라고 아시죠? 예전 분이시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죠. 지금 소리 없이 사라졌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어뢰 발사 장치가 무선과 유선 어뢰가 유도될 수 있는 어뢰 발사 장치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스펙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들이 제기된 상태. 그래요? 수출은 굉장히 많이 된 잠수함이라서 예. 뭐 러시아 해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폴란드도 한 척, 그다음에 인도, 알제리, 중국도 예전에 자체 잠수함을 만들기 이전에 기술 습득용으로 몇 척 정도 들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도입 얘기가 잠깐 나왔었다가 뭐 들어간 적이 있었죠. 베트남 해군도 후기형을 도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209급 정도는 아니지만 한 2-30척 정도는 계속 제법 운영 많네 중인. 진짜. 그러니까 구소련 국가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 이거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자면은 수출한 거는 35척이에요. 지금까지 35척이고 이 35척 모두 운용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겠죠. 지금 현재로는 한 20여 척 정도가 실제 운용된다고 실제 보시면 운영. 그러면 15척 정도는 지금 뭐 고장 났다는 건가요? 정박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안 킬로급이. 움직인다. 네. 수리해야 될 게 뭐 틈만 나면 수리고 그러니까 초기형 그 877이라고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로 만든 킬로급은 수출형이든 그것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든 자주 들락달락거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장 나서 물에 한번 가라앉혔다가는 영영 못 올라올까 봐. 뭐 그럴 수 있다. 가능하죠. 더 웃긴 건 이 877이건 636이건 자국 버전보다는 좀 다운그레이드 된 걸 수출합니다. 심지어? 네. 근데 이런 아이를 우리가 수입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95년부터 98년까지가 이제 보통 1차 불곰 사업 예. 얘기를 하는데 불곰? 아이고, 네. 야 오랜만에 듣네. 99년도쯤에 뉴스에서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킬로급 사라. 우리가 너희들이 빌려준 차관을
대신해서 킬로급 잠수함 주겠다. 이게 타이밍이 그러네요. 90년대 말 같으면 그러니까 구소련 이제 붕괴되고 나서 우리하고 이렇게 한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이럴 때였을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636 사업이라고 지칭이 많이 됐거든요. 그 636 사업이란 명칭에서 유추해 보면 후기형인 636급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클래식명이 아니라 그렇죠. 프로젝트명이에요. 그래서 636 프로젝트로 인해서 킬로급의 후기형을 건조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당시 뭐가 필요했냐면 장보고급 209급을 계속해서 추가로 건조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장보고 배치 2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보다는 훨씬 배수량도 크고 좀 더 대형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뭐 해상자위대가 갖는 오야시보급을 우리가 그때는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입지를 하고 제안을 했으니까 이러니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차관 뭐 까준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해군에서 사찰단이 실제로 그 제조 공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확인해봤는데 해군은 애초부터 좀 부정적이었어요. 자기네 사업이 장보고 배치 2급 사업이 209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도 사실 209급의 후계형이나 어쨌든 유럽제 재래식 잠수함을 상당히 원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야 니들 러시아제 한번 써봐 라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사찰단이 가봤는데 처음에 나쁘지 않았던 건 약간 환상의 무기 같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러시아제 환상의 무기. 그러니까 구소련 때는 다 감춰져 있다가 러시아가 90년대 되면서? 후반 돼서 이제 뭔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시기에 봤던 전쟁 소설 테크노 스릴러 소설 보면 구소련제 무기들이 최종 병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구소련에서 몰래 들여온 무슨 잠수함이 뭐 적군을 부셨다. 영화도 그런 거 많았어. 그 유령이란 작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잠수함 영화. 그렇죠. 유령 기억납니다. 정우성이랑 최민수. 그 초반부에 보면 그 잠수함을 어디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건조하고 있는 게 나와. 그게 이제 CG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북한 해군 기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랬겠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함장이 출동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잠수함이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소련이라는 이미지,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들에 대한 환상적인 느낌이 한동안 우리 정서를 이렇게 좀 잡고 있었고 그 이미지가 킬로급까지 이어졌던 거죠. 일종의 판타지가 작동을 한 거네. 그래서 실사단이 갔더니 이거 공장의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니야. 현실이죠. 거기다가 뭐 그냥 듣는 얘기인데 기술자들은 저기서 보드카 마시고 자빠져 있고 뭐 이게 쓰레기장인지 뭐 공장인지 막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애초에 좀 좋은 느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나타샤 이러면은 금발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기대할 텐데 근데 이름은 나타샤인데 어머나 뭐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렇죠. 말씀하신 거에 어떤 뭐 루머도 좀 그렇죠. 이때 사찰단에 같이 갔던 분이 한국 해군 잠수함의 아버지라고 불린 안병구 제독이었거든요. 이분 얘기가 회고록에 이 얘기가 나와 있고 루머는 뭐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던 그런 얘기인데 특히 이때 러시아가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한 모라토리움 상태에 빠져 있어서 국가 정체가 약간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그래도 유럽에 이런 잠수함을 도입하고 거길 돌아다녀 봤을 텐데 그 사람들 눈에 러시아의 해군 공장이 잘 보였겠냐 이거예요. 뭐든 뒤쳐져 보였겠죠. 그래서 해군에서는 결사반대 했죠. 그리고 해군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한 3척 정도 도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도입 사업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행이네. 해군은 애초부터 이상하게 반대를 한 거고요. 이상하게 반대. 왜냐하면 이제 보지도 않고 반대했으니까. 야, 나 그냥 러시아 싫어.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유럽제 좋아. 솔직히 그랬어 그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사단이 가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고서는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가장 우리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게 바로 부품이었어요. 부품.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이 운영되고 그러는데 관련 부품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제때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이 잠수함은 우리로 볼 땐 뭐예요? 전략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무기 체계가 이런다?
아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러시아도 러시아다. 그 지들이 팔고 싶으면 그 실사가 온다는데 하다못해 그때 잠시라도 괜찮게끔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개판으로 놔두는 이유는 뭐 안 그래도 잘 사가니까. 중국 같은 경우 10척이나 사가고. 그러니까. 안 보고 상한 애들도 있었구나. 그럼. 뭐 인도도 뭐 10척 사가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쇼핑을 못 믿어요. 네. 나는 이렇게 만져봐야 돼, 입어봐야 되고. 네. 특히 옷 같은 거는. 네. 특히 이 킬로급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인도예요. 네. 걔네들은 전기형인 877 프로젝트로 만든 잠수함들을 가져갔는데 인도가 10척을 가져갔어요. 근데 10척을 가져가서 얼척이 없네. 지금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정박돼 있고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가장 킬로급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보다는 인도다. 오히려 뜯었다 붙였다를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모 국가가 877 프로젝트에 킬로급을 도입해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도 못 도와줬는데 인도가 도와줬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네. 그 도움을 요청한 국가는 이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네. 네. 그 인도는 또 그거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게 미천이 돼서 기술이 다음에 자기들 거 만들 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와 인도는 인터넷에서는 환장의 콜라보라고 부르거든요. 둘이 더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일단 대한민국이 도입을 안 했지만 만약에 이때 킬로급을 도입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첫 번째는 KSS2 사업, 장보고 2 사업이 빠그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르긴 몰라 도입했으면 아마 여기서 욕 엄청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킬로급 3척 도입하고 원래 도입하고 싶었던 걸 9척이나 6척 정도 그냥 도입했으면 그나마 해군은 좀 괜찮았을 텐데 3척 도입하면 야 이걸로 퉁쳐. 내지는 한 3척 정도 더 해서 두 번째 잠수함은 이걸로 해 라고 해버리게 되면 일단 209급은 유럽의 스탠다드 어떻게 보면 그 서방제 디젤 잠수함의 표준이고 또 하나 킬로급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제 동구권이기 때문에 서로 부품서부터 훈련 방식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전부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훈련도 2배 인원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합동 작전이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극치겠네. 그렇죠. 차를 구하는데 하나는 디젤차, 하나는 가솔린. 근데 주유소는 따로따로 있어. 아니지, 뭐 주유소는 LPG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한국 해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낭비되고 그다음에 군에서 무기를 사서 비싼 돈과 사람을 쓴 이유는 이걸로 극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들여왔으면 그 진짜 처치곤란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걸 결정했던 정권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장보고 배치2 사업이 중요했던 게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대와 대우에서 나눠서 건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제 잠수함을 들여오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직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장보고 배치2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건조 기술 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엔 그냥 작동 못하는 킬로급이 정박돼 있으면 그거 보는 해군의 속마음은 어떻게 썩어 들어가겠어요. 지금쯤 만약 킬로급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 한강에 떠 있을 수도 있겠네. 저는 이제 킬로급을 만약 그때 당시 도입했다 그러면은 활용은 뭘로 할 거냐. 그냥 적성국의 잠수함 대용으로 대체 그러니까 전에 대항군 같은 거 그런 거지. 그런 거 외에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소량에 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도입했던 10개국 정도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척씩 도입했던 국가들은 그 이상 추가 도입을 당연히 안 했고 그래서 그 한 척들은 정박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훈련함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진짜 러시아에서 나온 건 보드카 말고는 지금 믿을 게 없는 건가요? 보드카도 가짜가 많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킬로급은 역대급 실패예요. 그래서 또 반증하는 게 보면은 그 킬로급을 대신하는 대체되는 재래식 잠수함인 라다급을 전 세계 수출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그 이유가 킬로급에서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학을 뗐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국의 어떤 기술 발전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이제 러시아는 절대 안 산다 잠수함은. 그래서 어디로 돌아섰느냐?
프랑스가 그 시장을 먹었죠. 스콜펜급으로 완전 이전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이밍도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로 북쪽에 북한 있고 주변에 또 하나 문제가 적성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킬러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쓰고 있는 무기를 우리도 쓰고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 무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둘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야, 니들도 안 되냐? 야, 우리도 안 돼. 뭐 서로 속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정답이네. 그리고 서로 소리를 알아차려. 아, 쟤네들 맞네. 뭐, 소리로 알아차려. 이게 제가 소리라고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잠수함이 상대방 잠수함을 탐지해야 되잖아요. 네. 이 탐지를 했는데 같은 킬로급이면 이게 아군 건지 피하 구별이 안 돼. 잘 안 되죠. 그리고 통신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잘 안 된다. 그래버리면 209급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이거. 그러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정말 심장이 덜컥거리는 문제가 뭐냐면 부품이요. 러시아가 해외 수출한 물건은 다운그레이드하는 것도 악명 높지만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급을 도입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품이 배달이 안 돼. 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서방제면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지만 킬로급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제시장에 애프터마켓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운용하고 싶은데 운용할 수 있는 부품이 없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계속 멈춰설 수 있는 거고 설사 부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도 한 가지 장벽이 또 생겨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내전에 개입하면서 국제 제재를 얻어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품 수급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만약이네, 만약에. 예. 그러면 2014년에 시작됐으면 1999년, 2000년에 도입했던 잠수함을 겨우 악으로 깡으로 끌고 갔는데 14년 만에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역시 그냥 한강에 뛰어나야죠. 어찌됐든 운영 측면에서 실전 측면에서도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흑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킬로급 잠수함이 가장 많아요. 5척이나 있었어요. 원래 이제 7척인데 이제 2척은 그 당시 딴 데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5척이 지금 흔적도 없이 흑해에서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완전 완파되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순항미사일 플랫폼으로 잘 쓸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용도 그렇고 다른 무기 체계에 취약하고 얻어맞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 이제 쓸모없이 돼버린 그야말로 허접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킬로급은 솔직히 실패작이 맞다. 실패작이고 우리가 안 들여온 게 잘한 거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CF로 많이 나오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반세기 이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214급을 통해서 건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 생산을 해봤잖아요. 이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 이 사업이 이런 자체 개발에 대한 이런 게 10년, 20년 뒤로 밀려버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서 문이 닫혀버렸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독일이 209급 수출하면서 우리한테 그래 니네 만들어봐 했던 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실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젊은 청취자분들한테는 잘 안 와닿는데 그럴 수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전 오랜만에 듣는 CF에 나오는 그렇죠. 무슨 CF였는지 금성이었어요. 금성이라니. 지금의 LG전자. 죄송합니다. 아버지. 골드스타. 골드스타. 그래서 그때 99년 기사를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글을 쓰느라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얘기들이 의외로 이거 도입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여론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때 실사단이 가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거 저는 정말 우리가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양 특집으로 준비해봤던 선을 지었습니까? 뭐 서늘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천만다행이다 싶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의 뭐 잠수함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눈부시게 발전한 바가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